자식이라는 건 나이가 몇 살이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모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뼘은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40이 넘어 회사에서는 부장 소리를 듣는 아들이지만 제 귀에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입맛이 통없네.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뭘 먹어도 그냥 그렇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나? 뭐 맛있는 거라도 해서 보내줄까?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마도 아내인 유진이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겠지요. 괜찮다고 바쁘실 텐데 뭘 그러냐고 사양할 줄 알았는데 녀석은 정말로 먹고 싶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엄마가 가을에 딱 한 번 해주시던 거 있잖아. 그 귀한 버섯으로 만든 거. 자연산 송이버섯 장조림. 그게 너무 먹고 싶다. 송이버섯 장조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까까머리 중학생이던 선우가 부엌을 기웃거리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갓 지은 쌀밥 위에 검붉은 장조림 국물을 붓고 쫄깃한 버섯을 쭉 찢어 올려주면 세상 행복한 얼굴로 두 그릇을 뚝딱 비우던 내 자식. 그 귀한 것을 행여나 아들이 덜 먹을까 저는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거짓말을 하곤 했지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어딘가를 쿡 하고 찔러왔습니다. 입맛이 없을 정도면 얼마나 기력이 쇠한 걸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알았다. 이 엄마가 어떻게든 구해서 맛있게 해줄 테니 딱 기다리고 있어. 정말? 에이, 그냥 해본 소리야. 그거 얼마나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데. 시끄럽다.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줘야지. 곧 연락하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말대로 지금 시장에 나간다고 해서 자연산 송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양식도 안 되는 그 귀한 버섯은 돈이 있다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며칠을 수소문하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장 한쪽 귀퉁이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할 무렵 돈이 없어 끼니를 굶던 총각 하나에게 몇 달간 공짜로 밥을 먹여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총각이 지금은 강원도에서 꽤 큰 규모로 약초와 버섯을 다루는 유통업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저 영철입니다. 기억나세요? 시장 골목에서 국밥 얻어먹던. 아니, 자네가 영철이?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기억을 왜 못해. 든든하게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었네. 아주 장해.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그 국밥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한참이나 옛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요즘 자연산 송이 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지요? 아, 그거. 우리 아들 녀석이 그게 먹고 싶다고 해서 기력이 좀 달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말에 영철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무릎을 탁 치는 소리와 함께 외쳤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올해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분들께만 드리는 걸로 따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마침 어제 새벽에 들어온 물건이라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내일 아침 첫 차로 바로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 돈 줄 테니 값만 알려줘. 사장님, 저한테 서운한 말씀 마십시오. 제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아드님 맛있게 요리해 주시는 걸로 저한테 은혜 갚으시는 셈 치세요. 어찌나 완강한지 저는 고맙다는 말만 수십 번 반복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말로 집 앞으로 냉동 탑차가 한 대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본 아이스박스 안에는 신문지에 고이 쌓인 제 팔뚝만한 자연산 송이버섯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스를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깊고 진한 흙냄새와 소량기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아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이는 행여나 향이 날아갈까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 흙만 털어내고 결대로 쭉쭉 찢었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의 한우 홍두깨살을 덩어리째 구해다 핏물을 빼고 짜지 않은 시간장에 배와 양파를 갈아 넣어 달큼한 맛을 냈지요. 커다란 솥에 고기와 양념을 넣고 푹 익히다가 마지막에 송이를 넣어 향만 살짝 입혀냈습니다. 온 집안에 퍼지는 향긋하고 달큼한 냄새에 벌써부터 아들이 밥 2그릇을 비울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송이 장조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코다리 조림도 하고 손주들이 잘 먹는 달걀말이와 어묵볶음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나 좋아할까 싶어 제철 나물을 3가지나 무쳐냈지요. 그렇게 반찬통을 채우고 또 채우다 보니 커다란 김치통으로 무려 5개가 꽉 찼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들고 가나 잠시 걱정이 들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자식 먹일 생각에 힘든 줄 모르는 게 어미의 마음인가 봅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 서울 남부터미널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릴 적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 하고 달려와 제품에 안기던 모습, 대학교 합격증을 들고 와 덩실덩실 춤을 추던 모습, 그리고 며느리를 처음 데리고 와 수줍게 웃던 모습까지 제 인생의 모든 기쁜 순간에는 선우가 있었습니다. 선우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서울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동네에 펜트하우스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국밥 한 그릇에 500원씩 받으며 악착같이 모은 제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세상 가장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집은 제 인생의 자부심이자 아들을 위한 제 사랑의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지요. 4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낯익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웅장한 아파트 건물을 보니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기 저 꼭대기가 우리 아들 집이다. 세상에 대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울리고 잠시 뒤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 옷인데도 비단으로 만든 것처럼 반질반질 윤이 나고 머리도 방금 미용실에 다녀온 사람처럼 단정했어요. 역시 내 며느리는 어디서나 품위가 있구나. 속으로 흐뭇해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아, 나다. 엄마 왔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워하기는커녕 마치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스러움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이 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우리 선우가 먹고 싶다는 게 있어서 내가 직접 좀 해왔다. 이거 전부 우리 선우 먹일 거다. 문 좀 열어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인터폰 화면 속에서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투박한 반찬통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집안의 손님들을 의식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손님 계신데 이런 건 대체 왜 연락도 없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누가 먹어요? 백화점 가면 다 있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누가 먹냐니. 네 남편이 내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밤새 만든 음식이었다. 백화점 가면 다 있다니. 이 어미의 정성과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선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 됐고요. 곤란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경비실에 맡기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단 4초를 허락하고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4시간을 달려온 내 정성은 4초 만에 모멸감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유진이 친구들 와 있어서 그래. 알잖아, 걔 성격. 엄마, 듣고 있어? 다음에 와,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응?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전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 상처보다 아내의 체면이, 어미의 정성보다 아내 친구들과의 브런치가 더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차갑고 단단한 로비의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갖 음식물이 담긴 보따리를 곁에 둔 시골에서 갓상경한 촌스러운 늙은이, 며느리의 눈에 그리고 아들의 눈에 비쳤을 제 모습이겠지요. 문득 제 평생을 바쳐 이룬 저 펜트하우스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손에 들린 반찬통들은 이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제 어리석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무게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동도 없이 굳어버린 얼굴 근육을 억지로 움직여 뒤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제 걸음걸이가 혹여나 비틀거릴까봐 등줄기에 힘을 꽉 주었지요. 다시는 이 건물에 내 발로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남부 터미널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며느리가 뱉었던 말들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먹어요? 백화점 가면 다 있는데.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한 부정이었고 제 사랑의 방식에 대한 경멸이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내 손, 국밥 국물을 우리느라 밤을 새웠던 내 시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버텨온 내 인생이 백화점 진열대에 번쩍이는 상품보다 못하다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은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곁에 내려놓은 반찬통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뚜껑 위로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라고 하기에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액정을 켰습니다. 수많은 이름 중에 제 인생의 고비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 눌렀어요. 부동산을 하는 김민건 사장. 저와는 시장에서부터 함께 고생하며 오누이처럼 지낸 사이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조은순. 아이고, 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걱정이 가득한 그의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건아,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농담 아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그도 느꼈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자세를 바로잡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제 인생을 뒤흔들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내 펜트하우스? 그거 팔아줘. 네. 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 똑똑히 들었어. 내 이름으로 된 그 집 당장 팔아달라고.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절차로 진행해줘. 김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집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맨발로 뛰어다녔는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얼마나 아이처럼 펑펑 울었는지 모두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누님, 혹시 선우하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어른이 좀 참으셔야. 그런 거 아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그러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값을 좀 덜 받더라도 상관없어. 무조건 빨리 처분하는 게 중요해. 할 수 있겠니?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깨달았는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일단 내일 아침에 제가 서류부터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누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 집, 누님 평생이 담긴 집이잖아요. 후회? 후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내 아들놈이 하게 될 거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뽑아 들었습니다. 쓰고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제 눈앞으로는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시장 바닥에 처음 나섰던 날의 막막함. 뜨거운 국밥솥에 팔을 대어 흉터가 겹겹이 쌓여도 아들 먹일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던 밤들. 달아빠진 고무장갑을 몇 번이나 꿰맸으면서도 아들 등록금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의 벅찬 기쁨.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그 증거를 부끄러워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그들에게 그 증거를 누릴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잠 한숨 자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모두 사라진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부터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냐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집문서와 제 인감도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어요. 먼지를 닦아낸 서류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응, 바로 진행해. 그리고 매수인이 나타나면 내가 직접 계약할 거야. 다음 날 오후 김 사장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누님,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다. 아주 편하게 잘 잤다. 이렇게 마음이 후련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김 사장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제가 내민 서류들을 한참이나 말없이 뒤적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선우, 그래도 누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사실 겁니까?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어요. 민건아,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을 바쳐 그림 한 점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렴. 그런데 그 그림을 선물 받은 사람이 그림이 촌스럽고 자기 집이랑 안 어울린다면서 창고에 처박아 두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 화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그림 다시 빼앗아 와야지. 그게 그림에 대한 예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다. 나는 지금 내 그림을 되찾으려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차리려는 거라고. 그러니 너는 군소리 말고 내가 최고의 값에 내 그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제 단호한 말에 김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쿵 하는 소리가 제 인생의 한 막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정확히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벌써부터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금매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탓도 있겠지만 워낙 좋은 집이라 금방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김 사장에게 구매 희망자의 방문 일정을 아들 부부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을 감고 그려보았습니다. 분명 며느리 유진이는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어머, 자기. 어머니 쉬하시는 것 좀 봐. 진짜로 사람을 보낸다네. 우리더러 빨리 싹싹 빌라는 신호지 뭐. 가만히 내버려 둬봐요. 제 풀에 지쳐서 그만두실 테니. 아마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누워 잡지책을 넘기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 녀석은 조금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내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겠지요. 엄마 성격에 설마 진짜 집을 파시겠어? 그냥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러는 걸 거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이것이 제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유치한 시위라고 멋대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들의 그 오만함이 앞으로 닥쳐올 파국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약속된 날짜에 집을 보러 첫 번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은 만약을 대비해 모든 과정을 제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은 특이하게도 이제 갓 30이 될까 말까 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소위 말하는 유튜버라고 했어요.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치고는 너무나 젊고 또 너무나 자유분방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속으로 저를 더욱 비웃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했나? 하고 말이지요. 김 사장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내내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다고 합니다. 일부러 청소도 하지 않은 것처럼 거실 테이블에 잡동사니를 늘어놓고 손님이 들어서는데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고요. 어머, 집 보러 오셨어요?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젊은 방문객에게 며느리가 던진 첫마디였다고 합니다. 이 집 보기만 번지르르하지 살아보면 별로예요. 위층은 맨날 쿵쿵거려서 시끄럽고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집터의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더라고요. 어떻게든 거래를 망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사는 집을 저렇게 깎아내리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유튜버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인상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대박. 여기 혹시 촬영 좀 해도 돼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집도 더 재밌어지거든요. 흉가 전문 유튜버가 매입한 강남 펜트하우스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올리면 조회수 폭발할 것 같은데요. 유튜버는 며느리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콘텐츠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가장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넓은 기역자 구조의 주방을 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세상에, 주방이 무슨 방송 스튜디오만 하네요. 여기서 요리 방송하면 딱이겠다. 어머니, 아니 사모님, 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계약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얄팍한 수가 오히려 상대방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은 셈이지요. 김 사장은 웃음을 참느라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제게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오늘 이상한 여자애까지 보냈다면서요. 장난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유진이도 지금 기분 많이 안 좋아요. 며느리의 기분까지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실수했습니다. 제 기분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선우야, 엄마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면 뭔데요? 그럼 진짜로 이 집을 팔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너희가 사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집은 내 집이다. 내 평생이 담긴 내 집. 나는 내 집을 팔겠다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거니?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날은 그냥 유진이가 손님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실수한 거잖아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러니 제발 그만하세요. 실수. 아들은 그날의 일을 고작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 제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이 그저 정신이 없어서 저지른 작은 실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는 대화를 이어나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잘못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됐다. 더는 전화하지 마라. 다음에는 법원에서 보게 될 테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 늘어져 있던 녀석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저 화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라는 그늘에 가려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햇볕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집을 보고 갔던 젊은 유튜버가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격을 깎으려는 시도조차 없이 제가 내놓은 가격 그대로 매입하겠다고 했답니다. 보통은 몇백만 원이라도 깎아보려고 흥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누님, 아무래도 그 유튜버 아가씨가 이 집에 얽힌 사연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좋은 기운으로 바꿔놓는 과정을 전부 방송으로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이 넓어서 스튜디오로 쓰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하고요. 어떡할까요? 바로 계약 진행할까요? 김 사장의 목소리는 살짝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건의 거래가 성사되리라고는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마음도 저 하늘처럼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맑았습니다. 그래, 바로 진행해.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만나서 도장 찍자고 해. 네, 오늘 바로요? 누님,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은 충분히 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어. 그 아가씨 마음 바뀌기 전에 오늘 바로 끝내자. 김 사장은 제 확고한 의지에 더는 반대하지 못하고 약속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에게 펜트하우스를 사주던 날 계약을 마치고 함께 백화점에 가서 아들이 직접 골라준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고 그 집의 인연을 시작했으니 끝맺음도 이 옷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김 사장과 그 젊은 유튜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가씨는 화면에서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 소문을 들을 게 뭐 있다고. 아무튼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니 다행이네요.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보자마자 제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꼭 이 집을 사서 아주 행복하고 좋은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보라 아가씨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내내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 밝은 에너지가 제게도 전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김 사장이 건네주는 매매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매도인 조은순, 매수인 윤보라. 제 이름 옆에 이제는 생판 남이 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제 인생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과 동시에 썩은 살을 도려내는 듯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 석자 옆에 또박또박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마지막으로 힘주어 찍었습니다. 쿵! 묵직한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이체한 보라 아가씨는
잔금도 최대한 빨리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김 사장에게 위임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에게 가져다 주려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 반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새로 지은 따뜻한 밥과 뜨끈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막 밥을 한술 뜨려는데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전화는 끊어질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10번, 20번.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소리를 모른 척했습니다. 끈질긴 벨소리가 그치고 잠시 뒤 문자가 여러 통 도착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제발.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진짜 판 건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엄마. 저는 그 문자들을 조용히 읽어내려 보다가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길게 쓸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너희도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어. 이사 갈 준비나 하거라. 제 문자를 확인한 것인지 잠시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으로 직접 확인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진짜야? 진짜로 집 판 거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급함과 원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왜 너한테 말을 해야 하지?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제발. 계약 취소해줘. 위약금은 내가 어떻게든 물어줄게. 응? 제발. 아들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며칠 전 굳게 닫혔던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 문 앞에서 느꼈을 절망과 슬픔을 이제 아들이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사초였다. 뭐라고 엄마? 너희가 나를 내치는데 걸린 시간 말이다. 4시간을 달려온 어미를 너희는 단 4초 만에 문전박대했다.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어. 이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 받아들여라.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식어버린 밥을 다시 한술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수십억의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더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제 마음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조은순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밥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치러지고 펜트하우스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연락을 김 사장에게서 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 집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우기로 약속한 날, 저는 일부러 제 집의 창문을 모두 열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 한 점까지 모두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짐을 싸서 나갔는지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김 사장이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와 그날의 풍경을 전해주었습니다.
누님, 제가 이삿짐 센터 사람들도 아니고 남의 이사하는 집에 가본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걱정이 돼서 안 가볼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펜트하우스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2대나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짐이 다 실리지 않았다고 해요. 며느리인 유진이가 사들인 명품 가방과 옷, 구두, 그리고 이름도 모를 비싼 그릇과 장식품들이 끝도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이거 다 어디로 가져가면 됩니까? 하고 묻는데 며느리는 어떻게든 다 넣어봐요. 하나라도 흠집 나면 책임질 줄 알아요. 라며 악만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녀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 서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 트럭에 다 싣지 못한 짐들은 중고 명품업자들이 와서 헐값에 실어갔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당장 이사 들어갈 집에는 그 짐들을 놓을 공간조차 없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짐을 빼고 나서 집안을 한번 둘러보는데 누님,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누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고른 벽지며 바닥이며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꼭 그 사람들 마음 상태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가 따라주는 차를 마실 뿐이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은 결국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딘가를 해지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들이 새로 이사간 곳은 예전에 살던 동네의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요. 펜트하우스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방 2개짜리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일부러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마음 약해져서 다시 돌아갈까봐 현실을 똑똑히 알려주려는 그 나름의 배려였을 겁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2사람이 아주 크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짐 정리할 공간도 없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겠지요. 저는 눈을 감고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그려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 주방은 3사람이 서면 꽉 찰 만큼 비좁을 겁니다. 해가 잘 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야 하고 윗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옆집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벽을 타고 고스란히 넘어오겠지요. 전망 좋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시던 며느리는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도 맞은편 빌라의 너저분한 베란다를 봐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함께 살아야 할 내 어린 손주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는 아이들 각자의 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친환경 벽지를 고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방을 꾸며주었지요. 책상이며 침대며 모두 최고급으로만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고 어쩌면 오빠와 동생이 한 방을 쓰며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좁아터진 거실의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원망하고 있을지를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이 많은 짐들을 어디다 두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당신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처신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내가 뭘, 너가 그날 엄마한테
조금만 상냥하게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된 거라고. 뭐? 허영심? 당신은 내 덕에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고 다녔던 거 벌써 잊었어? 내가 어떻게 당신 친구들 아내까지 챙겨가면서 네 체면 세워줬는데. 아마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핥히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 한구석에서 어린 손주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전까지는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제 땀의 대가인 돈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입소문이라고 하던가요. 아들 부부가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낡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소문은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교계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며느리에게 결코 동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 사장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한 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습니다. 누님, 소문이 아주 재미있게 났습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했다는 그날의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퍼졌더라고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 친구 중 누군가가 말을 옮긴 모양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브런치를 즐기던 그 친구들이 뒤에서는 가장 신나게 며느리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앉아 마치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과장하고 살을 붙여가며 며느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걔 원래부터 분수에 안 맞게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사준 집에 살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꼴 좋다 정말. 그러게 말이야. 그날 시어머니가 가져오셨다는 그 송이버섯 장조림. 그거 진짜 귀한 거라는데. 그걸 촌스럽다고 무시했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제 걔도 우리 모임에 못 나오겠네. 낡은 빌라 사는 애랑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 격이 안 맞잖아. 며느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품위와 격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허상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밉기는 했지만 저렇게까지 비참해지는 걸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또한 그녀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니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 녀석의 회사 생활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곳이 의외로 소문이 빠른 곳입니다. 능력 있는 부장으로 알려졌던 아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인성 문제로 쫓겨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우, 요즘 회사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받는답니다. 다들 앞에서 말은 안 해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이번에 승진 명단 발표가 있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선우 이름만 쏙 빠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지 얼굴이 아주 까맣게 죽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의 지인 중에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들의 근황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장으로서 바로 서는 것이었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녀석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서본 적이 없구나. 제 돈으로 사준 집, 제 이름값으로 얻은 신뢰.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녀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짜 자기 것은 자기 발으로 일어서서 땀 흘려 얻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외부의 평판이 무너지자 예상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로 싸우는 수준을 넘어선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빌라에서 가정불화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조은순 씨 되십니까? 아드님 김선우 씨와 며느님 최유진 씨 보호자 맞으시죠? 두 분이 다툼이 좀 심하셔서 지금 두 분 다 파출소에 와 계십니다. 오셔서 신원 보증 좀 서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 타고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파출소 안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얼굴 한쪽에 붉은 손자국을 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한때 사랑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지독한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됐어. 뭐, 이 인간이 정말 술 마시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해? 너야말로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경찰관들 앞에서까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며느리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두 사람 다. 이 밤중에 동네 사람들 잠 못 자게 이게 무슨 추태냐. 제 목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보자 며느리는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겨우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어찌 이리도 아프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그저 묵묵히 함께 거두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파출소까지 다녀온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십억의 돈은 제게 아무런 기쁨도 위안도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돈이 제 아들을 망치고 한 가정을 파괴한 것 같다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돈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돈을 그냥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나온 곳보다 더 의미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야만 저도 그리고 제 자식들도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찾기 위해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은 어느새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낡고 허름한 옛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시장의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저처럼 나이 든 상인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꿈과 열정은 가득하지만 돈이 없어
고군분투하는 젊은 청년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닭강정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좁아터진 가게에는 제대로 된 주방 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청년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작은 튀김 냄비를 올려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국밥솥 앞에서 밤을 새우던 제 젊은 날이 겹쳐 보였습니다. 총각, 장사는 좀 잘 돼? 제가 말을 걸자 청년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네. 그냥 뭐 그럭저럭이요. 가게가 너무 좁고 주방이 변변찮아서 많이 만들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죠. 돈만 있으면 좀 더 넓고 깨끗한 주방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게 어디 쉽나요? 청년의 푸념 섞인 말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나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하자.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튼튼한 주방을 만들어주자.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국밥집을 접은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의 도움을 받아 문 닫은 가게들로 가득해 유령 건물처럼 변해버린 시장 근처의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망해가는 상권에 뭐하러 돈을 처박느냐며 저를 말렸지만 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허무는 대신 옛 골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1층은 여러 명의 요리사가 동시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최신식 설비를 갖춘 넓은 공유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저렴한 월 이용료만 내면 누구든 자신만의 가게를 열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2층은 청년들이 메뉴 개발을 하거나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과 작은 도서관으로, 3층은 제가 머물면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작은 살림집으로 꾸몄습니다. 공사를 하는 몇 달 동안 저는 하루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제 손으로 직접 공간 하나하나를 가꾸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주었던 펜트하우스를 꾸밀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는 과시와 자랑을 위한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쓰임과 나눔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은순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걸리고 공유 주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청년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닭강정 가게 총각도 가장 먼저 입주 신청을 했지요. 청년들은 제 주방에서 마음껏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격려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무섭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죽어있던 건물은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 찼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맛있는 냄새는 동네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은순의 부엌을 취재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청년들이 우리 대모님 자랑 좀 하게 해주세요. 라며 등을 떠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이곳을 열게 된 이유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게 제 꿈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은 것은 집이 아니라 아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좋은 집은 비싼 자재로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맛있는 냄새가 나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족만을 위한 밥을 지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부엌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인터뷰가 방송을 타고 나간 며칠 뒤, 제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 오후 청년들과 함께 다음 주 메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공유 주방의 유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작고 앳된 얼굴 두 개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강아지들. 바로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길 잃은 강아지처럼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문가에 서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며칠 못 본 사이에 아이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가 늘 최고급으로만 입혔던 옷은 어디 가고 어딘가에서 흙먼지가 묻은 듯한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건아, 서연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모두 놀라 저를 쳐다보았고 아이들은 그제야 제 목소리를 듣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는 아장아장 달려와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몸이 어찌나 세차게 떨리는지 저는 아이들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는 제 손 위로 아이들의 뜨거운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말 좀 해봐. 이 녀석들아. 아이들은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청년들은 상황을 파악했는지 조용히 다가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한 잔씩 건네고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2층 휴게실로 데리고 올라가 푹신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들의 얼룩덜룩한 얼굴을 닦아주자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첫째인 민건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할머니 여기 계신 거. TV에서? 아, 방송. 네. 그래서 주소 적어놨다가 서연이랑 둘이서 버스 타고 왔어요. 우리 돼지 저금통 깼어요.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리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아찔한 현기증이 났습니다. 만약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 녀석들아,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고 온 거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서연이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무서워요. 좁은 집도 싫고 맨날 시끄러운 것도 싫어요. 동생의 말에 민건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큰 돌덩이를 올려놓았는지 저는 아이들의 눈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상처만 들여다보느라 이 아이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주방에 내려가 갓 지은 밥과 남은 재료로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찜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며칠을 굶은 아이들처럼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건강에 유난을 떨며 유기농,
최고급 식재료만 고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줄 경황조차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놈들아. 체하겠다. 여기 고기도 좀 먹고. 저는 아이들 밥 위에 장조림을 찢어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 선우의 어릴 적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길로만 가게 해주고 싶었던 내 아들. 그런데 그 과한 사랑이 결국 제 아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혹시 민건이랑 서연이 못 봤어? 애들이 없어졌어. 유치원에도 안 오고 학원에도 안 갔대. 나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 제발. 애들 못 봤냐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라. 애들 여기 나한테 와 있으니. 뭐? 엄마한테? 거기가 어디야? 애들이 거길 어떻게 가? 엄마가 데리고 간 거지? 맞지? 아들은 안도감보다 저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정말로 구제불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그런 유치한 짓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니? 애들이 너희한테서 도망쳐 온 거다. 자기들 발로 버스를 타고 이 먼 곳까지. 이제 알겠니? 너희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였는지.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가 어디야? 주소 좀 알려줘.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저는 은순의 부엌 주소를 문자로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와 한참이나 그 작은 얼굴들을 쓸어 만져 주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을 예감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짧은 평화가 끝나면 저는 이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망친 어리석은 부모의 어미로서 제게 주어진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공유 주방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넋이 나간 얼굴의 아들 부부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들은 와이셔츠가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고 며느리는 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에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2층에서 내려오는 저와 제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민건아, 서연아, 며느리가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등 뒤로 더욱 바짝 숨어버렸고 며느리는 상처받은 얼굴로 그 자리에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요리를 하던 청년들도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애들을 데려오셨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하셨어야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그 화살을 제게 돌린 겁니다.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너희가 애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반나절이 지나도록 애들이 없어진 줄도 몰랐을까? 제 반문에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졌지만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이 꼴로 만드셨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집만 뺏어가지 않았어도 애들이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에 서연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며느리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아직도 남 탓만 하는구나. 너희가 그 좋은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애들이 그 집을 지옥처럼 여기고 도망을 쳤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게냐? 뭐라고요? 지옥이라뇨? 우리가 애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최고급 옷만 입히고 최고급 음식만 먹이고 최고급 학원만 보냈어요. 저희만큼 애들한테 돈 쏟아부은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 숨어있던 민건이가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싫어. 그런 거 다 싫단 말이야. 비싼 옷도 싫고 맛없는 유기농 밥도 싫어.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왜 매일 싸워? 왜 할머니한테 나쁘게 말해? 나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여기서 살 거야. 할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8살 아이의 절규는 그 어떤 어른의 호통보다도 날카롭게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적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까지 쳤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위해 했던 모든 값비싼 노력들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 오히려 아이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할머니의 밥상과 가정의 평화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주방에서 일하던 청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훈아, 국밥 4그릇만 내오너라. 제일 뜨끈한 놈으로.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4그릇이 아들 부부와 아이들 앞에 놓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끓여냈던 그리고 제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테니 우선 밥부터 먹어라. 그리고 애들 데리고 돌아가.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건 먹고 가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야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제대로 생각할 기력이라도 생길 테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다. 저 어린 것들 앞에서까지 밥 투정하는 못난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말거라. 저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뜨거운 국밥을 후후 불어 식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4사람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게 안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쓰리고 아픈 밥상으로 기억될 겁니다. 며느리는 국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밥알을 넘기지 못하고 그저 국물만 멀거니 떠먹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가족의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건아, 서연아,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집에 돌아가. 할머니는 도망가지 않아. 언제나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혹독한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다녀간 뒤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 탓이겠지요. 저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일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성훈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대모님, 저기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성훈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가게 입구에 제 아들 선우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하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감지하는 듯한 떡진 머리,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셔츠, 그리고 퀭하게 들어간 눈. 회사에서도 쫓겨난 것인지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에 번듯한 대기업 부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저 문가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제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들의 눈에서 후두둑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2층 휴게실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야 아들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변명도 핑계도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첫 번째 사과였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하신 모든 것을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의 돈과 유진이의 허영심 뒤에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치부를 하나씩 고통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신 걸 인터폰으로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하지만 저는 유진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아내의 얼굴이 어머니의 상처받은 얼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한 놈이죠? 그런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민건이 서연이 아빠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아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통렬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 같은 놈은 아들이라고도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 얼굴에 제가 먹칠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들에게 쌓였던 원망과 미움이 아들의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쉬운 용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어머니, 네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과는 나한테만 할 것이 아니다. 네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둔 너 자신에게 먼저 사과하고 못난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네 아내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들 싸움에 등 터져 겁에 질려 있는 네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네 눈물은 내가 닦아줄 수 없다. 그건 너 스스로 닦아야지. 네 아내와 네 아이들 앞에서 말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라. 네가 다시 일어서서 네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네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날. 그때가 되면 나도 너를 아들로 다시 받아줄 수 있을 게다.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크게 오열할 뿐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흘린 눈물이 부디 거짓이 아니기를, 그의 다짐이 부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제 가게에는 며칠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고 저 역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들이 흘리고 간 눈물은 제 마음속 응어리를 어느 정도 녹여주었지만 동시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또 다른 자식, 며느리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쳤다 한들 그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서려면 며느리 또한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며 살아온 그 아이가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님,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제가 좀 황당한 걸 봐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아니, 그게 제가 오늘 손님을 좀 만나러 강남에 나갔다가 중고 명품 가게 앞에서 며느님을 봤습니다. 유진이를? 걔가 그런 데는 왜? 처음에는 저도 그냥 쇼핑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아주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건을 팔러 온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김 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이라도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겠지요.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습니다.
한때는 저런 가게의 VIP 고객이었을 아이가 이제는 물건을 팔러 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생활을 꾸려가려는 건가 하는 작은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한참 뒤에 며느님이 가게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거의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손에는 웬 봉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아마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돈이 생겨서 기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아주 절망적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그 명품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계급이었고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것을 제 손으로 팔아넘겼을 때의 심정은 아마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었을 거예요. 저는 김 사장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돈으로 아이들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이고 밀린 공과금이라도 내면서 조금씩 현실을 배워가겠지. 저는 며느리의 그 작은 변화를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며칠 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게가 바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와 청년들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김 사장이 말했던 그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예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도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군요. 그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성큼성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가 음식을 만들고 있던 조리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저는 영문을 몰라 며느리와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봉투는 꽤나 두툼했어요.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저희 애들 돌봐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성의예요. 이걸로 마음 푸시고 저희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며느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돈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깟 돈 몇 푼이면 제 상처받은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신이 팔아치운 자존심의 값으로 이제는 제 마음을 사려고 온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무서웠는지 며느리의 얼굴에서 조금씩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청년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손에 묻은 밀가루를 앞치마에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집어들어 며느리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진아, 내 어머니, 네가 나에게 준 모멸감이 고작 이 종이값밖에 안 되었더냐?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네가 그날 내 앞에서 닫아버린 문은 단순한 현관문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향해 닫아버린 문이었어. 네가 뱉었던 말들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과 같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고작 이 돈 몇 푼으로 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내 마음이, 내 상처가 그렇게나 가벼워 보이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기에, 부모의 도리를 저버렸기에 이러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구나.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품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었니?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는 그 천박한 생각이 네가 말하는 품위의 전부였어. 저는 돈 봉투를 며느리의 핸드백 안에 다시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이 돈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이걸로 너희 아이들 맛있는 밥이나 한 끼 더 사 먹여. 나를 용서받고 싶다면 이런 가짜는 돈다발이 아니라 네 진심을 가져와야지.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고 흘리는 눈물을 가져왔어야지. 이건 용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두 번째 모욕일 뿐이다.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치듯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뛰쳐나간 며느리는 멀리 가지 못하고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고 어깨는 서러움에 가누지 못할 정도로 들썩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장통 한복판에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 얄팍한 계산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이나 아주 한참이나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눈물이 이 길고 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며느리가 가게 앞에서 비에 젖은 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쏟아내며 통곡하던 그날 이후 또다시 며칠간의 무거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영영 제 인생에서 지워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탓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존심마저 제가 되어 흩어져 버렸을 테니까요. 아들에게서 간간히 아주 힘겹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인 유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잔다고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에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듯 그저 창밖의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조언을 구했지만 저는 그저 제 가슴을 치며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그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부모라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저는 홀로 가게 문을 열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 너머로 유리문 밖에서 무언가 어른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며느리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쫄딱 맞은 모습은 며칠 전의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던 트렌치 코트는 빗물에 절어 축 늘어져 있었고 한때는 완벽하게 관리되었을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저 빗물에 젖은 생쥐꼴로 문 밖에 서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 심지어 절망감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요. 저는 청소기를 끄고 잠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그녀의 옷에서 떨어진 빗물이 흥건하게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웬일이냐? 아직도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남았어? 제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주방 한쪽 구석에 걸려 있는 고무장갑과 낡은 앞치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평생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해 몇 번이나 풀고 다시 묶기를 반복했어요. 그마저도 무척이나 서툴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 장사를 마치고 미처 다 치우지 못한 개수대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릇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달그락 쨍그랑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그녀에게는 생전 처음 해보는 노동이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손에서 놓쳐 와장창 깨뜨리기도 했고 세제를 너무 많이 풀어 개수대는 온통 거품투성이었습니다. 행주로 그릇에 물기를 닦는 법도 몰라 그저 젖은 그릇을 다른 쪽으로 옮겨놓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어설프고 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하나둘 출근한 청년들이 그 기묘한 광경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대모님, 저분이 왜 하고 물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설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허영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닦아내고 깨뜨리는 처절한 속죄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오전 내내 꼬박 4시간 동안 설거지만 했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지도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마치 세상에 자신과 이 그릇들만 남은 것처럼 그릇만 닦아댔습니다. 설거지가 모두 끝났을 때 며느리의 얼굴은 빗물과 땀 그리고 눈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고된 노동에 온몸이 땀으로 젖고 희고 가늘던 손가락은 퉁퉁 불어 빨갛게 변해 있었지요. 그녀는 탈진한 듯 개수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작은 간이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끓여왔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고생했다. 밥 먹어라. 제 말에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다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서러움과 분노가 섞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국밥 그릇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그렇게 울었습니다. 국밥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어떤 용서의 말보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과 함께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갈, 두 숟갈,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 가게에 가장 먼저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 같은 허들의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말이 없던 그녀에게 쾌활한 성격의 성훈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그렇게 하시면 손목 나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훈이를 시작으로 다른 청년들도 조금씩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방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며느리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한 바가지 쏟기도 하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어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희고 고왔던 손은 어느새 상처와 굳은 살로 거칠어져 갔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하루가 다르게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 녀석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아들은 아내의 변화에 용기를 얻었는지 낮에는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살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굳은 일들이었지만 아들은 묵묵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가게에 들른 아들이 제 앞에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 힘으로 처음 번 돈입니다. 흙먼지가 묻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는데 저는 그 돈을 차마 받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그 손에 박인 굳은 살이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제 가게에 찾아와 온종일 가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저희 가게 은순의 부엌계 개업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식구들과 조촐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청년들이 저마다의 솜씨를 발휘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가게 안은 그들을 축하해 주러 온 손님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잠시 가게 밖으로 나와 북적이는 가게 안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명품 옷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가게의 로고가 박힌 수수한 유니폼을 입고 땀 흘려 일하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주방 한쪽에서 청년들과 어울려 농담을 주고받으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제 손주들은 가게의 마스코트가 되어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진짜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 혼자 나와 계세요? 춥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들은 제 어깨에 자신의 낡은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야,
네, 어머니. 이제 네 힘으로 번 돈으로 네 가족들 살 집은 구할 수 있겠니? 제 물음에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은 작고 낡은 빌라지만 곧 전세 자금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이도 그동안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보탰고요. 저희 네 식구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펜트하우스에 살 때는 창밖의 야경만 보였는데 이제는 제 옆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들의 대답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펜트하우스를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건네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국밥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달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행복은 높은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길고 아픈 길을 거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